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 현재 임신 5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일부러 임신을 늦춘 건 아니었는데 어쩐 일인지 계속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결혼 초 시댁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잘 생긴다는 말이 뭔지 제가 딱 그 경우에 해당된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사랑에 빠져 서두른 것도 있지만 당시 남편 회사에서 제주도로 발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어정쩡하게 장거리 연애하느니 결혼해서 같이 내려가는 게 낫겠다 싶어 후다닥 식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은퇴하면 노년에 우리도 제주도 내려가 살자 농담 삼아 얘기하곤 했는데 뜻하지 않게 신혼부터 제주도에서 보내게 된 거죠.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은 100% 재택 가능한 일이라 망설일 이유도 없었고요. 남편은 쌍둥이인데요. 그중에 형이에요. 시동생은 저희보다 한참 먼저 결혼했기에 저는 이미 동서가 있는 상태였죠. 제주도 내려가 사시면 1년에 얼굴 몇 번 못 보겠어요. 자주 봐야 정들 텐데 좀 아쉽네요. 평생 제주도에 살 것도 아닌데요, 뭐. 친정도 서울이니까 나도 틈나면 종종 올라올 거예요. 가끔 제주도 놀러 가도 되죠? 그럼요, 얼마든지요. 사실 동서를 비롯해 친구들도 제주도 내려가 산다고 하니 놀러 가겠다, 로컬 맛집 잘 물색해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도 하죠. 제주도뿐 아니라 어디든 유명 관광지에 지인이 산다면 괜히 더 놀러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디 저뿐이겠어요. 신랑 친구들도 다들 놀러 온다 큰 소리 뻥뻥 쳤죠.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 마음만 굴뚝이고 선뜻 내려온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남자친구와 한번 내려오긴 했는데 자기들끼리 노느라 저희 부부와는 차만 한 잔 마시고 갔죠. 저희 집 근처엔 오지도 못하고 친구 커플이 숙박했던 호텔까지 가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주도를 찾은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형님, 저 수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네랑 같이 가요. 애기들 포함해서 총 5명이에요. 숙소는 어디로 정했는데? 친구네는 근처 호텔 잡았다는데 저희는 형님 집에 머물러도 되죠? 서방님도 같이 오는 거지? 그럼 집이 좀 좁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평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못 가고 저랑 애들만 가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방 하나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내려오면 일행이 밴을 렌트한다길래 주소를 알려줬고 당연히 저희 집까지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저보고 직접 공항으로 픽업을 오라더군요. 어쩌겠어요. 가는 수밖에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달려왔고 옆에 있던 동서 친구네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내가 극구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 형님이 굳이 픽업 오신다잖아. 애들 빨리 보고 싶다고. 얘 뭐라는 거야? 지가 픽업 오라고 해놓고 이상한 소리라고 있네. 5살, 4살 두 아들들을 대동하고 왔는데 꼴랑 며칠 머문다면서 어찌나 짐이 많은지 하긴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려면 그럴 법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녀석은 잠에 취해 칭얼대고 또 한 녀석은 배고프다며 밥 달라 난리고 시작부터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큰엄마니까 잘 챙겨줘야지 하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차에 타자마자 인상을 쓰더라고요. 형님, 카시트 준비 안 하셨어요? 카시트라, 아차 싶었습니다. 어머나, 내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애들 태우려면 당연히 카시트 준비해야죠. 카시트 없이 애들 태우면 벌금 물 수도 있어요. 벌금이야 내라면 내겠지만 집에까지 어떻게 가지?
됐어요. 일단은 그냥 가야죠 뭐. 카시트를 준비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갑자기 픽업 오라면서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챙기나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들은 지쳐 쓰러졌고 그 사이 동서는 검찰 압수수색하듯이 집 구경을 하더군요. 겉에서 볼 땐 예뻤는데 안에는 그냥 그러네요. 수납 공간도 적고. 우리가 구한 게 아니고 그 사람 회사에서 얻어준 집이라 어쩔 수 없었어. 어쩐지 디테일이 좀 허술하다 싶더라니. 대충 싼 집 그냥 구해준 거네. 밖에 날씨는 별로 안 더운데 집안이 유난히 덥잖아요. 겨울엔 훨씬 더 추울 거야 아마. 워낙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성격이라는 건 알았지만 결혼하고 처음 얼굴 보는 건데 참 넉살도 좋다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정은 어떻게 돼? 친구네가 아침에 이쪽으로 저희 데리러 올 거예요. 일정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따라만 다니려고요. 걔네가 제주도에 워낙 자주 와서 알아서 좋은 데 데려가겠죠. 다음 날 신랑이 출근하고 저도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선에 식구를 두고 먼저 나왔는데요. 한 3시간쯤 뒤 집에 들어가 보니 나가면서 에어컨을 안 끄고 나갔더라고요. 애들이랑 외출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없어 까먹었나 보다 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발바닥이 이상해 뭔가 봤더니 애들이 먹던 젤리가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고 거실에 깔아놓은 러그에 주스까지 잔뜩 흘려놨더라고요. 그 러그 결혼 선물로 받은 되게 비싼 건데 순간 욱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애들 있으면 이것저것 흘릴 게 뻔한데 미리 치워놓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 동서가 돌아왔습니다. 아우 더워. 형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근데 동서 아까 나갈 때 에어컨 안 끄고 나갔던데 까먹은 거지? 아니요. 일부러 켜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야 집에 왔을 때 시원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전기요금 비싼데 그래봤자 100만 원이 나오겠어요? 1000만 원이 나오겠어요? 우리 애들 지아빠 닮아서 유난히 더위 많이 타거든요. 조카 생각해서 그 정도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저희 집에 머무는 내내 에어컨을 풀가동시켰습니다. 한 번은 조카가 거실에서 자다가 춥다고 했는데도 에어컨 끌 생각을 안 하고 담요를 덮어주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에어컨 끌까? 애들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냥 두세요. 에어컨 끄면 금방 습해져요. 이 집이 진짜 유난히 덥다니까. 저는 동서네가 집에 머무르는 3박 4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들이야 원래 어지럽히는 게 일이라지만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들어와 저녁에 잠깐 노는데도 어찌나 정신사납던지 게다가 동서는 마지막 날 저희한테 애들 맡기고 술 먹으러 나가서 새벽 2시 넘어 신랑이 데리러 가기도 했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서 신랑한테 한 소리 할까 했는데 괜히 동서 뒷담 하나 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어요. 하긴 뭐 이 정도 스트레스는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도 아니고 딱 나흘만 참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또 일이 생기더군요. 평소 신랑이 아침 7시쯤 기상하는데 한참 자고 있던 6시부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엄마,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지금? 시어머니 전화였는데 지금 막 김포공항 도착했고 첫 비행기로 제주도에 내려오니 늦지 않게 마중을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출근해야 되니까 못 가고 자기가 가야겠는데 괜찮겠어? 갈 수는 있는데 미리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시지? 모르겠어. 괜히 또 불안하네. 불안한 게 당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전에 미리 연락도 없었고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새벽 첫 비행기로 오시겠다는 것이 영 이상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로 오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저도 서둘러 차비를 하고 공항에 나가 어머니를 뵀는데 원래 멋쟁이신 건 알았지만 공항 사람들 모두의 이목을 끌 만큼 화려한 복장으로 오셨더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50m 전방에서부터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걱정 많이 했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예고하고 오면 레드 카펫이라도 깔아주냐? 그게 아니고요. 미리 연락하셨으면 그 사람 하루 휴가 내고 같이 왔을 텐데요. 이따 퇴근하고 보면 되지 호들갑 떨 거 뭐 있어? 그나저나 서귀포의 맛집이 그렇게 많다던데 내려온 김에 싹 다 먹어보고 가야겠다. 실제로 어머니는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오겹살을 먹으러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과 어머니가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또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 그거랑은 다르지. 그때는 미친 개주 여편네가 돈 들고 캐나다 지 아들네로 튄 거고 이번엔 다른 거라니까. 그래서 이번엔 얼만데? 4,500. 4,500? 엄마 진짜 대책 없다. 내가 아버지라도 그 꼴 못 봐. 나라고 이럴 줄 알았어? 상도동 이모가 이번엔 진짜라고 하길래. 상도동 이모 말 듣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그 이모 때문에 날린 돈이 얼만데. 50년 넘게 친군데 돈 좀 날렸다고 연을 끊어? 이번에 너 결혼할 때 그 이모가 축의금 100만 원이나 했어. 됐어. 난 무조건 아버지 편이야. 그랬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말만 듣고 부동산에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셨대요. 때문에 시아버지와 싸우고 저희 집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와? 작은 아들 옆에 두고. 걔네 집 가면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 그뿐인 줄 아냐? 내가 간다고 하면 애엄마가 애들 맡기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그 집엔 얼씬도 하기 싫다. 어머니와 한바탕 싸운 신랑은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와 계시니 걱정 말라고요. 아버님 뭐라셔? 엄마 여기 와 있는 거 알던데 뭐. 하긴 갈 데가 어딨겠어. 만만한 게 아들 집이지. 그날 밤 신랑은 그동안 살면서 어머니가 저지른 사건 사고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옛날부터 갯돈 날린 거는 부지기수고 아버지 몰래 카드 만들어 펑펑 쓰다가 들켜서 애꿎은 담보대출 받게 하고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상가 2채 날리고 하물며 할머니가 고모님 앞으로 물려주신 빌라마저 날리셨답니다. 그것도 그나마 아들 쌍둥이 낳았다고 고모가 양보하신 거래요. 게다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결혼한다고 집 해주실 돈을 마련해놨는데 저희가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그 돈을 안 쓰게 되자 갖고 있으면 분명 어머니가 또 날릴 것 같아 미리 신랑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걸 알기에 신랑에게 돈 달라고 온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엄마 여기 있는 동안 당신 끌고 다니면서 돈 많이 쓸 거야. 일단은 적당히 내 카드로 쓰고 돈 얘기 꺼내면 무조건 없다고 해. 카드 달라고 하면 생활비 카드니까 절대 못 준다고 하고. 알았지? 신랑 말이 맞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자 하시며 저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식이 나오면 많이 먹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건 뭐든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죠. 네 시아버지가 어떤 양반인 줄 아니? 시집 오자마자 떡하니 아들 쌍둥이 낳아준 공도 모르고 나한테 월급 봉투 한 번을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남편한테 용돈을 받아서 써야 되니? 그리고 정년하면서 퇴직금 받은 거 뻔히 아는데 마누라한테 차라도 한 대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20년 다 된 차를 아직도 끌고 다닌다. 나 쪽팔려서 그 차 안 타잖아. 돈 주고 택시 타는 게 훨씬 낫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버님 퇴직금은 어머니가 친 사고 때문에 미리 땡겨 쓰셨답니다.
그마저도 없었으면 살고 있던 집까지 날릴 뻔 했었대요. 어머니가 내려오신 지 사나흘 지났을 무렵 엄마, 이제 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아버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너는 네 아버지를 그렇게도 모르냐? 나보다 부엌 일을 더 잘해.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끼니마다 채소 챙겨 먹고 생선 구워 먹고. 여태 니네가 먹은 생선은 다 네 아버지가 구운 거야. 난 그거 못하잖아. 엄마도 진짜 며느리 앞에서 자랑이다. 뭐하러 힘들게 요리를 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면 되지. 동네 마트만 가도 먹을 거 천진데. 그 얘기를 들으니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딱 알겠더군요. 결국 어머니는 일주일을 꼬박 채우고 서울로 가셨는데요. 사실 신랑이 어머니를 불이 나게 서울로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어 달 매달려 일했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더 성공적으로 끝나고 포상휴가를 받아서 모처럼 저희 부부는 대만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공항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머님 오늘 서울 오신다면서요? 안 그래도 방금 공항에 모셔다 드렸어. 그거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그것도 그거고 형님네 대만 가신다면서요? 어제 애들 아빠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동안 형님네 집 좀 빌리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빌리다니. 제주도 또 내려오게? 아니요. 제 친구가 마침 그때 제주도 간다는데 형님네 집 좀 빌리면 어떨까 해서요.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더라고요.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한테 집을 빌려주다니요. 동서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한테 집을 내줘. 뭐 어때요? 어차피 비는 집인데. 요즘 제주도 호텔비 비싸다길래 제가 쓰라고 했어요. 어쭈 얘 봐라.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집을 빌려주다니. 순간 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내 집을 왜 동서 맘대로 빌려줘? 어차피 집 비잖아요. 텅텅 비워놓느니 좀 쓰면 어때요? 되게 까다롭게 구시네. 깨끗하게 쓸게요. 애들도 없고 어른 둘만 가는 거라 잠만 자는 게 전부예요. 어차피 밥은 나가서 먹는다고 했거든요. 친구한테 걱정 말라고 큰소리 쳐놨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그때 제가 좀 한가했다면 작정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모시느라 일도 밀린 상태였고 여행 앞두고 해놔야 될 일이 많아 길게 싸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알았으니까 대신 깨끗하게 써달라고 해. 외출할 때 문단속 잘하고. 네, 감사해요, 형님. 하지만 동서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행을 다녀와 집에 돌아오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세면대 수도는 계속 틀어져 있고 저는 아끼느라 한 번도 안 쓴 와인잔이 싱크대에 설거지도 안 된 상태로 있고 현관문은 잘 잠그고 갔지만 창문은 활짝 열려진 상태에 제주도 특산물을 이것저것 샀나 본데 포장 박스는 죄다 거실에 탁자에 버리고 갔더라고요. 와, 누가 왔다 간 건지 진짜 대단하다. 싸구려 여간빵도 이렇게는 안 쓰겠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당장이라도 동서한테 전화해 따지고 싶었지만 저 역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라 너무 피곤해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TV를 틀었는데요. 세상에나 TV 화면에 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액정이 완전 깨졌더라고요. 일반 TV도 아니고 벽걸이 TV인데 대체 뭐라고 놀았길래 이걸 깨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신랑 역시 제가 동서에게 전화하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서, 우리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재밌게 놀다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친구가 집 잘 썼다고. 잘 쓴 것 같더라. 아주 너무 어찌나 잘 썼던지 집골이 말이 아니야. 그래요? 이상하다. 진짜 깨끗하게 쓴다고 했는데.
더러운 거야 내가 치우면 된다지만 TV가 고장났어. 아예 안 나와. 이건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친구한테 TV 수리비 달라고 말 좀 해줄래? 그런데 동서가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형님. 사실 어딜 가나 숙박시설은 돈 내고 쓰는 거라 살림살이 조금 망가지는 거는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요금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돈을 안 받았잖아. 나 동서 친구라서 그냥 빌려준 거야. 제가 받았어요. 에어비앤비 시세로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애가 둘이라 한 푼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정한 미친년 아닌가요? 저도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됐고, 동서가 친구한테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은 먹고 떨어져도 되는데 TV는 고쳐놔. 무조건. 형님, 꼭 이렇게까지 나오셔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냥 너무할게. 전화 끊고 쌍욕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TV는 원상복구 시켜놔. 대충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나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전화를 끊고 씩씩대고 있는 저를 보고 신랑이 잘했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한테 얘기 들었다. 너도 참 모질다. TV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꼭 받아야겠니? 어머니, 몇 푼 하는 게 아니고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집 오셨을 때 TV 비싸 보여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을 꼭 받아야겠어? 니들이야 둘이 벌어 둘이 살지만 걔네는 애가 둘이야. 그거 조금 양보하면 될걸.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도 참 유세다. 그 돈 내가 보낼게. 그럼 됐지? 하지만 정작 돈을 보내주신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요. 사정 얘기를 들으신 아버님이 알아서 먼저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전화하셔서 돈 보낸 거 받았니? 명색이 네가 손이 똥선데 모냥 빠지게 이게 뭐니? 둘째가 나한테 와서 서럽다고 얼마나 울고 갔는지 알아? 통 크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왜 불쌍한 애 눈물을 빼게 만들어? 이래갖고 같은 식구끼리 정이나 들겠니? 그나마 억지로 들었던 정마저 떨어뜨린 게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저도 나름 할 말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후 얼마 뒤 명절이라 모처럼 서울 시댁에 가게 됐어요. 명절 새는 내내 동서는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질 않았고 그렇게 영 불편한 기분으로 시댁에 있었죠. 명절이 끝나고 신랑만 제주도에 내려갔고요. 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모처럼 친정에서 지내고 싶기도 했고 곧 시고모님 팔순잔치가 있어 남편 대신 제가 참석해야 했거든요. 고모님 잔칫날 제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30분 후 시부모님과 동서네가 도착을 했습니다. 동서가 식당에 들어서길래 손을 흔들어 불렀는데요. 동서, 여기! 그때 동서는 저를 분명히 봤는데도 일부러 고개를 돌려 못 본 척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마침 그 모습을 서방님도 보시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소가 뷔페 식당이라 음식을 가지러 다녀야 했는데 저는 일부러 동선의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큰엄마한테 말해 갖다 줄게. 하지만 동서는 애들에게 상대도 하지 말라는 듯 눈치를 주더라고요.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는지 이유는 충분히 알았지만 굳이 시댁 모임에서까지 이럴 필요 있나 싶어 동서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동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애들 밥 먹여야 돼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전화로 얘기하세요. 애들 지금 아버님이 밥 먹이시잖아. 동서는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형님이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시나 본데 저러고 있다가 언제 또 엄마 찾을지 모르거든요. 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애엄마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시선은 핸드폰에 머문 채 얘기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밥 먹는데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시동생이 저를 잡아 세우더라고요.
형수님, 저 사람 형수님한테 왜 저래요? 저 모르게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난번에 TV 물어내라고 했다고 동서가 저한테 많이 섭섭했나 봐요. TV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시동생은 그동안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해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집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또 친구에게 돈 받고 우리 집 빌려준 거, 정작 TV 값은 아버님이 주신 것까지 싹 다요. 제 얘기를 들은 시동생은 차마 얼굴을 못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사람 제주도 다녀온 후로 계속 형수님 흉을 보길래 그냥 질투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엄마도 제주도 다녀온 후로 형수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형수님이 좀 이상한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 사람도 엄마도 남 흉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라 고지고대로 믿지는 말자 싶었는데 역시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 사람 워낙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모르는 게 많아요. 동서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 그야말로 몸만 달랑 시집 왔다고 합니다.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동서 역시 시어머니 못지않게 낭비벽이 심해 시동생이 엄청 힘들어한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하기야 외벌이로 내 식구가 살려니 힘들긴 하겠죠. 때문에 제 신랑이 여러 번 돈도 빌려준 걸로 압니다. 물론 그 돈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저도 제 동생이 힘들게 살면 빌려줄 거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서는 틈만 나면 명품 타령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술주정도 여러 번 하고 큰 소리 내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생각해보니 스트레스가 많기도 하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그걸 철저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고모님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시동생이 저를 다시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동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형수님께 사과드려, 얼른! 마지못해 남편 손에 이끌려 저에게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잘못한 게 없어? 형님네 신혼집이 당신 별장이야? 왜 마음대로 사용하고 돈 주고 팔아먹기까지 해? 내가 언제 형님네 집을 팔았다고 그래? 그냥 렌트비 받은 게 전부인데. 그건 잘한 짓이야. 우리 집을 돈 주고 빌려줘도 기가 막힐 판에 당신이 뭔데 형님네 집 갖고 장사를 해? 저 보는 앞에서 몇 마디 나누는 걸 보니 딱 감이 오더라고요. 동서는 평소에도 신랑한테 많이 혼나는 것 같았어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내가 뭐 죽을 죄라도 지었어? 사과하려면 당신이나 해. 나 갈래. 결국 동서는 사과하지 않고 혼자 휙 가버렸습니다. 어이없었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재밌고 통쾌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뭐? 그동안 일을 애들 아빠한테 다 고자질한 거예요? 글쎄다. 나는 그냥 서방님이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얘기한 것 뿐인데 그런 게 고자질인가? 솔직히 서방님도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거든. 거봐요. 고자질한 거 맞네. 저는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동서가 잘못한 게 없다면 고자질이 아닌 거잖아. 안 그래? 제주도 다녀온 이후로 줄곧 내 뒷담화 했다며? 뒷담화 하는 건 상관없어. 자기 신랑한테 무슨 소리를 하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더 해도 돼. 난 단지 그 수많은 뒷담화 중에 빠진 부분을 설명해줬을 뿐이야. 이후의 판단은 서방님 몫인 거고. 사과 못하겠으면 하지 마. 안 받아도 그만이야. 두 사람이 이 일로 말다툼이 있었나 본데 그건 둘이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화내지 말고. 전화를 끊고 동서 번호를 차단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지만
1년에 집안 행사 몇 번 안 되니 내가 참자 결심하며 곧바로 제주도 집에 내려갔는데요. 재수 씨 또 제주도 온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얘는 생각이 아예 없는 애구나 싶더라고요. 누가 그래? 서방님이 그래? 아니, 아까 아빠랑 잠깐 통화했는데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왜 아버지가 애 보냐 물었더니 재수 씨가 내일 친구들이랑 제주도 온대. 그래서 애들을 아버님 집에 맡긴 거야? 그랬나 봐. 우정 여행이나 뭐라나. 그러라고 허락해준 서방님도 참 대단하다. 허락은 무슨 허락이야. 그 녀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재수 씨 늘 그런 식이래. 마음대로 애들 맡기고 놀러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제주도 온 것도 전혀 몰랐더라고. 에휴, 그 녀석도 참 왜 그러고 사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엔 우리 집에 온다곤 못하겠지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우정여행이니 알아서 숙소 잡았겠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신랑 회사 사람들과 식사 약속이 잡혀서 다음날 동반 외출을 하게 됐는데요.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곳이라며 새로 오픈한 고급 펜션에 가게 됐습니다. SNS에 핫한 곳이라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뜨악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펜션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그거 아세요? 커플룸으로 공들여 꾸며놓은 룸은 대부분 불륜들만 이용한다는 거. 하긴 하룻밤 숙박비가 나름 꽤 되니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긴 힘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장사니까 어쩔 수 없이 손님 받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진짜 바람 많이 핀다는 걸. 사장님 얘기를 듣고 펜션 내에 있는 손님들을 둘러봤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꽁냥꽁냥 하고 있는 커플들이 이상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뜨겁고 진하게 놀고 있는 커플이 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바로 동서였어요. 그리고 저와 동시에 신랑도 그 모습을 목격했죠. 신랑은 그 모습을 보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벌일 것만 같았어요. 일단은 참아라, 일행들 보기 민망하다 가까스로 말렸는데요. 알았고 일단 전화 통화 좀 하고 올게. 신랑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러 갔고 그 사이 저는 혹시 몰라 풍경사진 찍는 척 동서의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 와중에도 동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술에 취해 해롱해롱 낯선 남자 품에 안겨 깔깔대며 세상 행복해 하더군요. 친구가 이혼을 했는데 그거 위로해준다고 우정여행 간다고 했대. 설마 저기 저 남자가 이혼해서 위로해주는 건 아닐 테고. 와, 돌아버리겠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희 부부는 동서가 묵고 있는 방번호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동서가 비틀비틀 문을 열더군요. 동서, 제주도 왔다더니 여기 있었구나. 동서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가릴 때는 다 가리고 있었습니다. 재수씨,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나, 아주버님이시구나. 제가요, 사는 게 힘들어서 잠깐 바람 쐬러 온 건데요. 바람을 왜 룸에서 쐬세요? 그것도 모르는 남자랑.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옷매무새를 챙기더군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잖아요. 동서 어깨 너머 보이는 침대에는 팬티만 입은 남자가 세상 떠나가듯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일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고요. 얘기 들을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하시던 일 마저 하시고요.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신랑은 회사에 급하게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한테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자기 변명뿐일 게 뻔하니까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온 신랑의 얼굴에 참 많은 감정이 보였습니다. 분노, 증오, 그리고 안타까움. 아무리 애들 엄마라지만 이건 아니야. 내 동생 그런 여자랑 계속 살게 할 순 없어. 동선의 친정에서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신랑도 시아버지도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애들도 중요하지만 내 동생 인생도 중요해. 안 돼. 절대 안 돼. 부부가 아무리 살기 싫어도 애들 때문에 이악 물고 산다는데 그토록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바람난 동선은 저도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결국 동선에는 곧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야 얘기지만 동선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작 시어머니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세상에 그런 미친년이 다 있냐? 어디 할 게 없어 겁도 없이 서방질이야. 당장 내쫓아 당장. 시집 올 때도 맨몸으로 왔으니까 나갈 때도 몸만 내보내. 처음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들 편을 들긴 하셨어요. 실제로 동서를 앞에 두고 거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동서가 내쫓기고 나니 두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셔야 되는 게 부담됐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애들은 엄마 손에 커야 되거든. 그래서 말인데 애들은 지 애미한테 보내는 게 어때? 그 소리에 아버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어디 감히 그런 물건 손에 애들을 맡겨? 같이 살 때도 걸핏하면 애들 맡기고 술 먹으러 다녔는데 이젠 대놓고 술꾼 밑에서 자라게 하라고. 그러고도 당신이 할머니야. 당신은 어쩜 나 힘든 건 생각 안 해요? 나 고생하는 건 생각 못 해요? 기껏 아들 둘 키워놓고 이제야 편해졌는데 이제 와서 또 저것들을 키우라고? 누가 들으면 애 키우느라 고생 꽤나 한 줄 알겠네. 솔직히 쌍둥이 당신이 키웠어? 우리 엄마가 잠 못 자면서 키웠어. 애들 유치원 가자마자 밖으로 싸돌아다닌 게 누군데? 그거야 어머니가 당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시끄러. 오죽하면 그랬을까. 며느리가 갓난쟁이 두고 화장하고 치장하는데 정신 팔려 사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어? 두 분이 저희 부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싸우셨으니 없을 때는 오죽했겠어요. 서방님네 부부 다 정리되고 난 뒤 얼마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또 김포공항이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 앞으로 니네 집 가서 살란다. 네 아빠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옷이랑 신발이랑 죄다 싸들고 내려가니까 그런 줄 알아. 전에도 그랬듯이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신랑은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이 어떻게 해결해? 이미 비행기 타셨을 텐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나만 믿어. 그렇게 신랑은 출근을 했고 시어머니가 한참 비행기 타고 오실 무렵 시아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아버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놀랬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아버님도 신랑 못지않게 차분하고 여유가 넘치시더군요. 일단 공항에 나가지도 말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라. 둘이 닥치면 문도 열어주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 문을 안 열어드려요. 저 있는 거 다 아실 텐데. 열지 말라면 열지 마. 나는 이제 그 여자 없는 셈 칠 거니까 너도 시어머니 없는 셈 치면 돼. 없는 셈 치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번에 둘째네 이혼하는 거 보니까 이혼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아들도 하는 이혼 앱이라고 못할까. 아무튼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너 힘들게는 안 할 거다.
신랑도 아버님도 아무 걱정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이 멍해지고 가슴은 쿵쿵 뛰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소리 못지않게 큰 소리로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더군요. 어머니였습니다. 예, 나왔다. 문 열어. 공항에 내려 분명 제게 전화를 하셨을 텐데 생각해보니 그 사이 저는 아버님과 길게 통화하고 있었으니 답답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오셨더군요. 짐도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은 문도 열어주지 말라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일단은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야, 너 집에 있었으면 공항에 나왔어야지. 누구랑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하니? 혹시 너도 바람 피우니? 바람이라뇨,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하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뭐라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하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이요. 비번도 바꾸고 문도 열어주지 말래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 반응에 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 몰아붙이시더라고요. 너 뭐야? 네가 뭔데 나를 막아? 여기가 네 집이야?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회사에서 내 아들 살라고 얻어준 집이라고. 어디 감히 건방지게 시어매를 잡상인 취급해? 눈에 불을 켜고 소리치는 어머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침묵은 오히려 화를 돋구잖아요. 어머니는 더욱더 큰 소리를 치며 난리를 치더군요. 솔직히 너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냐? 재택근무니 뭐니 한답시고 집에서 펑펑 놀고 장남한테 시집왔으면 애라도 낳아야지. 둘째 걔가 아무리 바람나서 쫓겨났다지만 그래도 걔는 떡하니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넌 뭐 했어? 넌 뭐 했냐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앞으로 며느리 노릇 단단히 해.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니까 똑바로 모셔. 어머니는 제가 바짝 엎드리자 그제야 마음이 풀렸던지 소파에 벌렁 앉으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아이고 좋다. 아들 집이 최고지. 너 설마 내가 여기서 사는데 불만 있는 건 아니지? 불만은요. 저도 너무 좋죠. 네, 어머니께 너무 좋다고 말한 건 빈말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도 시아버지도 제게 아무 걱정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하기 전 아버님이 전화로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 둘째네 이혼하고 네 신랑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다. 어차피 네 시어머니한테 바랄 건 하나도 없고 혹시라도 애 맡겼다간 더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요즘 골프 좀 치네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여편네거든. 지금도 괜히 승질내면서 제주도 내려간다는 것도 아마 골프 치러 간 걸 거다. 그 여자 골프 치느라 아마 니네 돈도 싹 다 해먹을 거야. 그런 걸 다 알기에 네 신랑도 미리 계산해서 결심했을 거고. 결심? 결심이라니. 아버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했어요. 그네가 너한테는 아직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신랑 서울 본사 발령 신청했고 엊그저께 오케이 떨어져서 곧 비행기 탄다더라. 그래요? 근데 저희 서울 가면 당장 들어가 살 데도 없는데요? 없긴 왜 없어. 이 집에 와서 살면 되지. 어차피 이 집 네 신랑 주려고 했어. 제주도에 있는 세간살이는 나중에 천천히 옮기고 일단은 대충 싸서 올라와라. 그 있어봤자 네 시어머니 수발 드느라 등골만 휘어. 정리를 해보자면 시어머니는 여기 살겠다고 내려왔는데 정작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집 들어와 살면서 내 수발들 걱정은 하지 마라. 나 둘째네 가서 살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애들은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니까 밥 챙겨 먹이고 등하원 시키는 일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전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거들 거예요. 거들 때 거들더라도 너희도 이제 슬슬 애 가져야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어떻게든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아버님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혹시라도 네 시어머니랑 내가 갈라선다 해도 그 여자한테 갈 몫은 하나도 없다. 그동안 해먹은 돈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 괜한 걱정 말고 올라와. 알았냐? 그날 저녁 퇴근에 들어온 신랑은 저 못지않게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엄마, 가고 싶은 골프장 있으면 말해. 내가 알아서 부킹할게요. 정말? 역시 장남이 최고다.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어. 그래? 난 엄마 손에 큰 기억보다 할머니 손에 큰 기억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얼마나 물고 빨고 했는데. 어머니는 앞으로 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른 채 웃는 얼굴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신랑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지? 서울 본사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하니까 모레 비행기로 가자. 이미 예약도 다 해놨어. 어머니, 이렇게 두고 가도 괜찮을까? 어쩔 수 없어. 나도 엄마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거든. 사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혼 생각하셨는데 우리 둘 다 결혼하는 거 보고 이혼하겠다 하셨거든. 이제 때가 된 거지. 그래도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 안 그래도 돼. 엄마 남자도 있어. 평생 돈 날리고 바람만 피우고 사신 분이야. 돈 해먹은 얘기 정도는 자기한테 할 수 있었는데 차마 남자 있었단 말은 못하겠더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두 분 하루 빨리 이혼하는 게 나아. 그렇게 이틀 뒤에 저희는 어머니가 골프를 치러 간 사이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서울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도 신랑도 전화를 안 받으니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죠. 자기야, 어머니 전화 언제까지 안 받아? 일단은 받아서 상황 설명해드리자. 신랑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제 전화로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옆에 있어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니네 어디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우리 서울이고요. 앞으로 여기서 살 거예요. 나 서울 본사로 발령났어. 뭐? 야, 이런 법이 어딨어.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거기 혼자 있기 싫으면 엄마도 올라오시던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니네 서울에 언제까지 있을 건데? 서울에 있는 동안 난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지?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데 아마 곧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야. 대전 지사에 있던 직원이 내 후임으로 올 거거든. 곧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 뭐야? 그럼 난 어쩌라고? 싫어. 나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못 나가. 네, 뭐 알아서 하시든지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신랑은 전화를 끊으며 제 전화기에 있는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런 신랑이 참 무서워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저렇게 모질게구나 딱하기도 했고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 아버님을 도와 시동생네 아이들을 케어했습니다. 제가 아이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애들이 엄마 찾으며 칭얼대진 않더라고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 아빠 혹은 할비를 찾았어요. 또 고맙게도 제 말을 잘 들어줬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심했던 편이었는데 시조카들을 돌보며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 존재인지를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두고 밖으로 나가 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동서와 시어머니가 정말 이상한 엄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잡채를 먹고 싶다길래 마트에 다녀오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곧 네 시험이 들이닥칠 거다. 너 방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여기 너 없다고 할 거니까. 잠시 후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도 참 웃긴다. 다 늙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들 이혼하는 거 보니까 부러워? 부럽진 않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지금보단 낫겠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당신. 살면서 돈 몇 푼 날린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돈 몇 푼? 그게 몇 푼이야? 당신이 그동안 해먹은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나마 내가 번 돈이니까 다행이지. 남의 돈 이렇게 날렸으면 감옥 가고도 남아. 그래서 기어코 이혼을 해야겠다? 좋아. 그럼 재산 분할해줘. 위자료도 주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집은 큰애 몫이니까 건들 생각도 하지 마. 웃기시네. 나 지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그 집 아들 주고 싶어도 못 줄걸? 엄연히 내가 1순위야. 그 변호사한테 그동안 당신이 한 짓 얘기했어. 나라고 변호사 안 만나봤겠냐? 그래 좋아. 소송을 걸든지 마음대로 해라.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저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숨죽여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이 소송으로 가자니까 한동안 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돼? 알잖아. 나 카드빚도 많고 갈 데도 없어. 아들 둘 다 당신이 끼고 살면 난 어디로 가라고. 내가 끼고 사는 게 아니고 애들이 당신을 거부한다는 걸 왜 몰라? 이혼한 아들이 회사 나가면서 어린애들까지 키워야 하는 판인데 그거 나 몰라라 한 사람은 당신이야. 그런 엄마는 나 같아도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가 애들 볼게. 내가 책임지고 먹이고 재우고 할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꺼이꺼이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끝까지 단호하시더군요. 그 마음 얼마 못 갈 거라는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애들도 다 알아. 그리고 이제는 말인데 당신 그동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돈 문제는 그러다 쳐도 남자 문제만큼은 내가 등신같이 못나 그런 것 같아. 이 자존심 상해 아무 말 않고 참았던 거야. 요즘도 허구한 날 골프 치러 다니는 남자 있던데 괜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만나. 솔직히 당신 둘째 며느리 욕할 처지 안 된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없는 사람이야. 나 역시도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고. 그 후로 어머님은 신랑과 시동생을 찾아와 울고불고 사정했지만 두 아들 모두 완벽하게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순순히 물러나신 건 아니었어요.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이혼 소장을 보냈거든요. 어차피 재판으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걸 아셨는지 어머니는 그제서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물론 제주도 집에서도 나오셨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신혼살림 중 몇 개를 벌써 챙겨가셨더라고요. 특히 그 벽걸이 TV는 진즉에 떼어가셨고요. 그 사이 아버님은 아파트를 제 신랑에게 증여하셨고 결혼하면서 받은 돈은 도로 아버지에게 드렸답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조카드를 돌보면서 하루하루 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큰엄마 큰엄마 하는 소리가 얼마나 기분 좋게 들리던지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 노력했어요.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공부도 잘했고 큰애는 벌써 철이 드는 건지 동생도 엄청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후 저는 큰엄마가 아닌 진짜 엄마가 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며 조카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게 어디 쉽게 되나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직도 조카들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문득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소식 들은 거 없어? 몰라.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어디에서든 밥 굶을 사람은 아니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화장하고 치장하면서 아주 잘 계실 거야. 혹시 또 모르겠다. 재수 씨랑 연락해 둘이 만나 팔자 타령하고 있을지. 신랑 말처럼 부디 잘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신랑을 낳아주신 분인데 어디서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제 신랑과 시동생, 또 시동생 아이 둘 모두 어려서 엄마 사랑은 못 받고 자랐지만 제 아이만큼은 엄마 사랑 듬뿍 줄 거예요.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멋진 엄마가 돼보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